네.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강의 듣다가 그런 거는 여기 그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아이고, 맞죠? 이 메일로 내용들 뭐 보내주시면 최대한 제가 빨리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늦지 않게. 그래서 이 메일로 주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걸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시강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면담이나 뭐 궁금하신 사항은 하시면 돼요. 어차피 요 밑에 강사 휴게실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제가 보통은 이제 화요일 날 강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실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이제 강의 때문에 아예 다 스케줄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2시인데 그 전에 와 있거든요. 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끝나면 6시 반이어서 그때 이제 집에 가는 또 차 막혀가지고 좀 더 이따 가요. 일도 하고. 그래서 뭐 편하시면 와서 뭐 상담이든 뭐 어쨌든 뭐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냥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대단위 강의도 장점이 있고 소수 단위 강의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수 단위 강의의 장점은 뭐예요? 강사를 잘 이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어진 자원을 이제 오늘 경영에 이따가 배우겠지만 효율적으로 최대한 뽑아내기 위해서는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 언제나 오픈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뭐 찾아오셔가지고 아니면 요청하시면 그 필요한 것들 항상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혹시 온라인에 들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은 이렇게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빠르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책을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박경 교수님의 이제 신인사 관리,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통합이론이라고 첫 페이지에 돼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이 노동과 자본의 통합이론, 책표 처음 보면 이게 돼 있어요. 여기 처음 보시면 신인사 관리하고 노동과 자본의 통합이론, 그렇죠? 이렇게 거창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론사 같은 내용을 이론사를 좀 배우면 노동과 자본의 통합이론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교수님들 책은 뭐 하나 허투루 쓰여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다 보면, 곱씹어 보다 보면 다 내용에 의미가 있고 좀 논리가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수님자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우리 수험가에서 이 교과서, 교재로 많이 삼는 이제 이 인사관리 교과서가 요 박경 교수님의 신인사관리 아니면 3인공저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3인공저 같은 경우는 뭐 최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반영이 되어 있고 다른 내용이 조금 더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박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그 뭐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한 70% 정도? 그 정도 다룬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장점은 뭐냐면 이 박경 교수님이 이제 인사관리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논리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관되게 끌고 가는 점이 있어요. 3인공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분의 교수님들이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읽다 보면은 조금씩 뭐 어떤 서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논리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경 교수님 혼자서 오롯이 본인이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서술을 쭉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관된 맥락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인사관리에 있어 효율성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 효율성 측면, 사회적 효율성 측면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 타국과서 대비 처음에 봤을 때 내용도 조금 그 뭐 문장이나 이런 것도 쉽고, 그 다음에 어떤 논리나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걸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목차를 쭉 볼까요? 여러분 한번. 자, 인사관리에서 이제 거기 목차 내용 처음 차례라고 해서 딱 보시면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인사관리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잘 보면은 아이고. 인사관리의 이론적 기초.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관리 형성 배경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관리 학문적 체계가 있어요. 이제 뭐 어느 책을 보던 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그게 어떠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기본적인 토대가 체계적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 기초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실 형성 배경에서 우리가 수험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뭐 인사관리 중요성이나 뭐 경영학과의 인사관리 뭐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수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사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제 마인드가 또 어떠냐면 우리가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사관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인사관리를 못하면 기업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답안에도 그렇게 쓰셔도 돼요. 자신감 있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쓴 답안을 채점해 주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인사조직 교수님들이죠. 인사관리에 대한 자부심이 다 있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학의 한 분야로서 인사관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험적으로 좀 중요한 게 거기에 인사관리의 발전이죠. 발전 중에서 이론사예요. 자, 이론사. 그래서 오늘 이론사까지 아마 이제 진도가 나올 건데, 이론사 같은 경우는 뭐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50점짜리 출제가 되기도 했고, 뭐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는 있는데,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는 인사관리를 이해하는 데서 전반적인 큰 흐름이에요. 우리가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서도 인사관리라는 게 체계화되고, 그 인사관리가 이제 계속 연구가 되면서 거대한 이제 흐름들, 그러니까 학문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졌죠. 그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결국은 인사관리에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인사관리에서 뭐 직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론사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탑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약간 스토리텔리처럼 옛날 이야기와 같은 스토리처럼, 이래서 처음에 기계적 접근이 나왔고, 기계적 접근이 이러한 공헌이 있고 뭐 좋은 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인간관계적 접근이 나왔고, 인간관계 접근은 뭐 어떤 내용들이 있고, 뭐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여러분이 잘 봐야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단에서는 이제 그 이론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문적 체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전반적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쭉 보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 5페이지 보시면 인사관리 제도적 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5번, 목차 5번에. 그렇죠? 그래서 뭐 제조기업, 뭐 은행, 병원 조직 뭐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거는 이런 제도적 차원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인사관리라는 게 결국은 그 기업마다의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삼성이 우리가 초일류 기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인사관리를 아무 기업에나 다 적용하면 다 기업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인사관리라는 거는 특히 뭐 경영의 기법들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보편론 쪽인 이런 기법이 있느냐, 혹은 상한론 쪽이냐, 이러한 다툼도 있는데, 어쨌든 기업마다 조직 문화가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고 하는 사업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사관리에서 뭐예요? 적용, 응용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배우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어떤 기업에 효과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은 거고 어떻게 단점이 있고 이런 걸 알아야 각각에 맞는 그 상황에 쓸 수가 있는 거고, 거기서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보면은 제조기업과 특히 이제 호텔 조직,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건데, 제조기업이라는 건 뭐예요? 제조기업이라는 건 그 업 자체가 뭐예요? 어떤 유형물을 만드는 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반면에 호텔 조직은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는 뭐예요? 무형의 뭔가 그런 뭐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만들어내는 거 자체가 다릅니다. 유형이냐 무형이냐부터 해서 거기서 필요한 스킬이라든가 문제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성향도 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제조기업의 그런 특징을 반영한 인사관리는 어때야 하고, 서비스업은 또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제조기업과 달리 이러한 인사관리 제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인사관리라는 게 그렇게 뭐 업의 특징, 뭐 무슨 구성원의 특성, 뭐 그다음에 그 회사의 뭐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기본기처럼 익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해야 나중에 50점짜리에서 어떤 주제가 던져졌을 때 그런 주제에서 이슈나 이런 데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내가 배운 인사관리에서 학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적합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야.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예행 연습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런 차원에서 좀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볼 거고,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환경적 차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앞단에서. 무슨 말이냐면 인사관리 환경적 차원에서의 내용들은 다 이건 50점짜리 출제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사관리에서 이렇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죠. 경영이라는 거, 기업이라는 거는 환경 변화와 그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오픈 시스템이다 맨날 얘기를 하는 게 기업은 그게 뭐예요? 주변 환경과의 영향을 주고받고 변화하는 거죠. 적용하고 적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사관리에서 있어서 중요한 50점짜리 테마 중에 하나가 이슈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이런 고령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고령화 사회. 그럼 고령화 사회랑 인적 자원 관리 이걸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인력의 다양성이 확보가 기업의 경쟁력의 중요한 화두이다. 그렇죠? 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뭐 학계평 보유 방안으로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환경적 차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 위주로만 뽑아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렇죠? 최근에 보시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말한 제도적인 차원이나 환경적 차원 이 두 개는 처음에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처음에 보는데 처음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할 뿐이지 여러분 생각을 못 해요. 왜냐하면 결국 여기에서 내용들을 보시면 학계평 보유방이 뒤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확보는 이래야 되고 뭐 개발은 이래야 되고 이런 식이니까 사실은 요거는 아마 이제 잠깐은 보겠지만 중요한 거 특히 이제 환경적 차원의 것은 우리가 나중에 학계평 보유방까지 개별 기능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요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기술의 발전, 특히 하이테크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해서 뭐 AI나 머신러닝이나 뭐 RP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건데 결국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이 우리 학계평 보유방에 적용을 해본다 그러면 아니 응용을 해본다 그러면 학부에서는 이런 것들과 어떻게 맥락을 낳게 쓸 것인가.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디지털 기술 적극적으로 활용하니까 학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집은 뭐 웹 기반 모집으로 해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웹을 통해서 모집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선발에서는 뭐 AI 면접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러한 특징들과 매칭해 가면서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채우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환경적 차원은 그냥 가볍게 내용만 보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 볼 겁니다. 마지막에 학계평 보유방을 다 보고 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직무관리부터 쭉 넘어가죠. 그래서 직무관리, 그 다음에 학계평 보유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만 잠깐 보면은 자 직무관리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자 HRM은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박경 교수님 처음에 이런 직무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로서 학계평 보유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3인공조 보신 분들은 혹시 그 목차 한번 본 적 있나요? 교수님들 목차도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어요. 3인공조 같은 경우는 직무 관리가 뒤에 나옵니다. 앞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박경 교수님은 직무에 대한 관리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박경 교수님 책을 보면 계속 직무가 인사관리의 출발점이다, 시작이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직무와 사람이라는 거를 관리하는 게 인사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봐서 보면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랬어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어떤 직무가 있고 그 직무에 사람을 안 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는 직무가 먼저 태어나는 거고 자 뭐 A라는 직무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 뭐 격리 직무가 필요해. 그러면 격리 직무는 어떤 직무고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안 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야 일단 우수한 애들 뽑아서 걔네한테 맞는 일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 뽑아놓고 우수한 애들 걔네한테 잘할 수 있는 애들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중시할 수도 있죠. 즉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볼 때 직무냐 사람이냐 두 개란 말이죠. 그러면 직무를 좀 더 포커스해서 직무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관리의 관행, 뭐 인사관리의 어떤 기본에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냐,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냐는 얘기를 많이 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뭐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도 나왔었어요. 뭐 직무 관행, 직무 중심의 관행, 뭐 사람 중심의 관행. 그거는 어떤 차이냐면 이 두 개가 중요한 인자고 그러면 어디에 좀 더 방점을 찍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서양은 어땠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운 이제 이론사들 보면은, 이런 직무에 대한 연구, 이제 이런 것들을 시초로 해서 이제 인사관리가 체계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은 기본적으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예요. 그리고 서양은 그렇잖아요. 뭔가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뭐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 이 직무라는 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 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조직이 생겨나면, 기업이든, 우리가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묶어서 만들어낸 것들이 직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직무라는 거는 이제 조직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사면은 인사직무, 뭐 회계면 회계직무, 뭐 기획직무, 뭐 생산직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덩어리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직무가 생겨나면 그 직무라는 거는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작업들,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직무 분석인 건데 자, 그렇게 먼저 분석을 해서 이 직무를 파악이 되면, 자, 이 직무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뭐 학위가 필요하고, 뭐 기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앉히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게 직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직무를 중심으로 사람을 뽑고, 그쵸? 적합한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러면 직무도 보면 조직마다 같은 다른 조직마다 보면은 우리 회사 내에서 어떤 직무는 되게 중요한 직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에서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겠죠. 직무가 있겠죠. 현대자동차에. 그럼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현대 그 자동차 뭐 본사에서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글로벌 전략이나. 그건 뭐예요? 이게 현대의 어떤 방향타를 쥐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직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뭐 이거는 뭐 어떤 일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청소나 경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무 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무 가치를 봤을 때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전략기획이나 이런 직무가 더 중요하겠죠. 그보다 그렇죠? 그러면 임금을 줄 때도 어때요? 더 중요한 직무니까 얘는 돈 더 주고 덜 중요하니까 덜 주고 이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하니까 돈 더 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맞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예요? 직무급이 자연스럽게 태동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직무 가치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게 그게 이제 공정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직무 가치를 알기 위해서 뭐 직무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서양은 이런 직무를 기반으로 해서 인사 관리가 돌아가요. 직무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 직무가 인사 관리의 출발점이다. 시작점에 얘기하는 거는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기반으로 책을 쓰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서양인은 어떤 그런 관점인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서양처럼 뭐 산업혁명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밟아온 게 아니라 일본은 6.25 이후에 뭐 이제 개방되고 어쨌든 원폭의 피해를 받고 났지만 6.25 때 이제 그러한 이제 군 전쟁 특수 때문에 갑작스럽게 커지면서 체계화돼 이제 그런 것도 생겨난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산업화가 이제 급격하게 됐죠.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양권 문화이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람 간의 어떤 뭐 인간 관계, 뭐 장유, 유서, 유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의 인사 관리를 주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괜찮은 사람 뽑고, 야, 뭐 괜찮은 사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뭐 이렇게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뭐 직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체계화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비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필요하고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뭐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 그리고 우리나라 구성원들은 어때요? 장유유서. 요즘은 이제 많이 깨졌지만 장유유서 뭐 이제 그런 사람 간의 어떤 뭐 단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수한 사람들 혹은 이제 사람들 뽑아서 얘네들 뽑아서 이제 막 일을 시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장유유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뭐예요? 임금도 연공 순으로 주고 승진도 연공 수준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하냐 못하느냐 어떤 직무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얘가 몇 년 근속했어? 아 이 정도 근속했으면 우리 회사에 뭐 충성도도 있고 노력했으니까 너 뭐 승진
임금 더 주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일본은 어땠어요? 연공급, 연공주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발전돼 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직무와 사람의 이 인사관리에 중요한 이제 그 연구 대상인데 이제 여기에서 어디다 포커싱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계속 해왔죠. 근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로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고 정부도 이제 계속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정부에서 계속 뭐 공기업 직무급 도입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런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박경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직무에 대한 것들이 먼저 나오는 거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쉽게 그런 거죠. 이런 변화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이제 대기업들이 옛날에는 채용을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제 공채라고 들어봤죠? 공채.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 해가지고 뭐 삼성에서 상반기 공채한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을 뽑죠. 그렇죠? 그래서 뽑는데 그때 보면은 공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행정직 땡땡명, 뭐 기술직 땡땡명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뭐 직무 단위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을 한꺼번에 양쪽으로 많이 뽑는 형태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뽑아서 교육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교육하는 훈련 태도나 뭐 내용들 뭐 이런 거 정리해서 이제 배치시킨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그렇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고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 공채인데 오늘날의 대기업들은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확보 쪽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수시 모집으로 혹은 수시 채용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은 기본적으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예요. 그러니까 수시라는 거는 어떠한 자리에 공석이 생기면 바로 뽑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A라는 직무가 공석이야.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 대규모 공채를 할 때는 뭐냐면 지금은 공채 시즌이 아니니까 못 뽑아. 쭉 있다가 이제 상반기 되면은 이때 이제 뽑아서 이제 뭐 교육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배치되는 뭐 이러한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이제 수시 채용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A 직무가 공석이야. 그러면은 바로 뽑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때. 그러면 이게 개별 직무별로 뽑겠죠. 그러다 보면 이 직무가 어떤 내용이고 뭐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규정화되어 있어야 되고 그걸 근거로 사람을 뽑는 형태로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지금의 최근의 흐름이다. 어쨌든 뭐 이걸로 이런저런 설명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직무와 사람이고 결국 박경훈 선생님 이런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계신다. 그렇죠? 여러분도 인사관리 이해할 때 좀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기본으로 조금 베이스로 두면 좋아요. 그렇죠? 요즘에 트렌드도 맞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나아갈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직무관리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목차를 보고도 이런 내용들이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직무관리에서 설계나 분석 평가 이건 앞으로 배울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고 그다음 이제 확보 나오죠. 그래서 확보에서는 인력 수요 및 공급 예측, 모집과 선발. 그렇죠? 그래서 확보도 우리가 개별 기능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확보. 왜냐하면 좋은 인재를 확보하는 거야말로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확보 자체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보에 대한 출제도 자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인력 개발이 나와요. 그렇죠? 개발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인사평가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떻게 외워요? 우리가 확개평 보유방 이렇게 외우죠. 그렇죠. 확개평 보유방. 그래서 뭐예요? 확개평 보유방이니까 확보, 개발, 인사평가, 보상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개발이랑 평가랑 따로 이렇게 했는데 박경 교수님 책을 보니까 개발 안에 인사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개발 안에 인사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인사평가에서 중요한 화두를 반영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인사평가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구성원들이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사람이 보유한 역량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인사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다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리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 조직원들이 많아. 그러면 이 중에서 잘하는 애 못하는 애를 알아야 잘하는 애들은 승진시키거나 돈 더 주고 못하는 애들은 내보내고 이래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잘하는 애들 승진시키고 이러려면 이제 그런 관리를 위해서 인사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사평가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러한 이제 어떠한 관리적인 목적으로서, 그러니까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구분해서 잘하는 애들은 더 대우해주고 못하는 애들은 채찍질하고 아니면 내보내고. 옛날에서 80년대 같은 경우 여러분이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기업 알잖아요. 여기 이 기업 GE라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무너졌지만 이때 옛날에 80년대 이때 여기에서 유명한 CEO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을 분이 있어요. 재결치라고. 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분에 관련된 책 엄청 많습니다. 재결치. 이분이 물론 지위를 엄청나게 키운 분이긴 한데 이분이 악명이 높죠. 뭐 구조조정도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뭐 10% 룰이라고 있었어요. 평가에서 10% 미만의 애들은 내보내. 뭐 이러한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상대평가하고 어떤 관리적인 목적으로서 인사평가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사평가라는 거는 그런 어떤 관리적인 목적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성원들이 요즘 이제 뭐 MZ세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사고방식도 다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뭐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이제 변화가 심한 이런 경영 환경에서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벌 뭐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걸로는 인사평가에 대한 수용성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인사평가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구성원들 역량을 확보하는 데서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인사평가가 어떠한 목적을 더 강조하냐면 인사평가를 통한 어떤 개발적인 목적, 육성의 목적을 더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인사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 얘 S등급, 얘 D등급, 낮아. 그래서 얘 S등급도 성과급 더 가져가고 이번에는 승진.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사평가를 한다는 거는 얘가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고 이런 것들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수강평가 같은 거 대학교에서 해보면 뭐 이제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피드백 되면 어때요? 뭐 이제 강의자 입장에서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불만족스럽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구나. 그러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평가도 마찬가지로 종업원들에게 어떠한 그런 평가 기준을 들이대서 너 잘하고 못하고 해서 뭐 상 주고 관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야, 너 보니까 이런 역량은 좋네. 그러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좋아.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좋고 이런 부분 뛰어난데 아, 너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이 좀 떨어져. 보니까는 부하들이 그러니까는 너에 대한 리더십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 그러니까 요거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우리가 받쳐줄게. 그래서 뭐 교육 훈련도 시켜주고 이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장단점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주고 코칭해주면 이 사람이 어때요? 좀 더 나은 역량을 갖게 발전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 역량이 올라가면 더 높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인사평가도 그런 식으로 개발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요즘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평가가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러한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활동으로서 우리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랑 보는 관점, 철학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박경 교수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개발 안에 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딱 보면 아, 박경 교수님은 인사평가를 뭐예요? 이러한 개발적인 목적으로서 더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평가 때 배우면은 상대평가, 뭐 절대평가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가르쳐 드릴 건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처음에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인사평가를 어떤 관리적인 목적으로 쓸 거냐, 개발적인 목적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져요. 제도 운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여기 개발 안에 인사평가가 있다. 아, 이러면 인사평가를 보다 개발적인 목적, 육성의 목적으로서 더 중요시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우리가 캐치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고 뭐 팀평가 얘기 나오는 것도 이제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하나의 또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목차를 쭉 보면은 다 그 중요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개발에 또 이제 평가 나오죠.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교육훈련, 경력개발,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개발에서 얘기하는 개별 기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의 임금,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 나오고 유지에 우리가 모티베이션과 산업안전, 노사관계, 인력방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학계평 보유방이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직무와 사람부터 시작해서 요 그림을 쭉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직무에 대한 직무 관리, 그다음에 직무 관리에서 이제 직무에 대한 설계나 분석, 평가, 그다음에 확보 이런 식으로 쭉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된 경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요한 개별 기능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직무 쪽은 이제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항상 자주 출제되고 항상 중요한 주제예요. 직무 관리 쪽은 특히 이제 직무 관리에서도 직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직무 설계라는 거는 우리가 직무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직무를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디자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직무에는 이제 수직적이고 뭐 수평적인 측면이 있고 막 이런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직무를 할 때 우리가 요즘은 그러잖아요. 실무자들 때 권한을 더 많이 줘라. 그래서 권한을 더 많이 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협상을 하러 나가는데 그럴 수 있죠. 이쪽에서는 이사급이 나가 책임 권한 뭐 결정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고 저쪽에서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직무상 뭐 그러면은 그 맨날 그러죠. 거기서 뭐 그러면 책임자 나와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결정한 권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결정권자 가진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어떤 직무를 만들 때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줄 건지 그렇죠? 뭐 예산이 이 사람에서는 뭐 1억까지는 뭐 전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건지 뭐 이런 등등등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설계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뭐 MZ세대라는 특징도 있고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서 이런 구조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설계가 직무 관리에서는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확보.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평가 보상.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나중에 컨설팅 나가면 인사에서 컨설팅 나가면 가장 많이 하는 영역이 뭐냐면 평가 보상이에요. 평가 보상. 그렇죠? 이거는 기업에서 영원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평가 보상은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고 이 평가 보상은 영원한 화두고 기업에서 항상 골머리를 앓는 것 중에 하나예요.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조직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큰 흐름들,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 흐름들을 자주 유지하기 때문에 평가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파트를 뽑아보자면 확보, 평가, 보상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아주 꼼꼼하게 항상 A급이라 생각하고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 개는 기업에서 제일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트렌드도 자주 변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자주 변한다기보다는 계속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와요. 계속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기출 문제 중에서 한번 이거 연도별로 된 것 중에서 보시면 그 19년도 28회 거 잠깐 보시면 이것도 이제 평가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 2019년도 28회 거 보시면 성과 관리에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나오죠.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성과관리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인사평가에 그 당시에 뭐 제일 핫한 트렌드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인사평가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기업들에서 성과관리라고 표현하지. 그것도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트렌드가 배우고 그 전에는 뭐가 나왔어요? AI 면접 나왔죠. 이것도 그 최근에 이제 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도입한 면접 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보, 평가, 보상 이런 부분들은 계속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이런 뭐 새로운 트렌드도 많이 나오고 이슈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러분이 항상 A급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 평가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평가 문제 안 나오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얘네는 올해 나오고 내년에 나와도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보는 뭐 인사평가에서 평가 보상 중에 보면 빅3 중에서 그 다 이제 뭐 세 번째 정도 되긴 하는데 올해 이제 모집이 나왔으니까 뭐 내년에는 이제 확보 쪽에서는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그런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확보도 여러분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이해를 잘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무사 시험이다 보니까 그 사실은 유지 파트 가면 이제 잡다한 게 모여져 있거든요. 유지 파트에 가면은 인력 유지. 그 중에 이제 13장에 보시면 노사관계 있죠. 노사관계. 이 노사관계가 우리 시험에서는 A급인 거죠. 항상 노사관계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경향상.
그렇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안타깝지만 과거에는 이제 이 교과서에 있는 노사관계 정도 수준만 보면 어떻게든 커버가 됐는데 올해 산문이 이제 망쳐놨죠. 올해 산문이 어떻게 됐어요? 교섭 전략이 나왔는데 그거는 인사관리 교과서의 노사관계에서 다루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제 요 노사관계만 전문으로 이제 우리가 고용관계론 혹은 노사관계론이라고 다루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법과 경영학 사이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부분은 인사적인 내용인 거고 어떤 특수한 부분은 노동법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노사관계학 뭐 이런 걸로 이제 학문화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책이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노사관계론 혹은 고용관계론이라고 부르는데 요 파트에서 이제 교섭 전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노사관계론 혹은 고용관계론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봐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에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뭐 또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노사관계가 이제 요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조금 더 봐야 될 범위가 늘어났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은 요 관계 내용만 하겠지만 뭐 일기 때는 좀 심화하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넣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분배적인 협상이니 뭐 통합적인 협상이니 등등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파트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예요? 직무 관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봐셔야 되는 거고 확보에서 확보 내용들 그다음에 이 평가 보상 노사관계 요 네 파트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항상 A급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름을 봤어요. 그래서 목차도 보면은 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사관리 중요성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고 그거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그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뭐 사이먼이나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관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과 인사관리, 즉 인사관리라는 게 결국 경영학의 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경영학과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활동부터 쭉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5페이지에서 보시면 개별경제학이라고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자, 이 경영학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라는 개별 경제 단위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다. 요거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시험에 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경영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경제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기업, 가계, 정부 이렇게 있죠.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그 중에서 우리는 경영학은 뭐예요? 기업이라는 경제 활동 주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기업만 오로지 보는 거예요. 기업만. 그렇죠? 그게 경영학이고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의 한 분야의 경영학이 형성 발전이 되었다. 쭉 보시면서 의미 있는 거는 맨 마지막 줄. 요거는 여러분 한강펜이든 밑줄을 좀 그어 두세요. 기업의 경제 활동 중 거기서부터 기업의 목표 달성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는 활동을 경영활동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업의 목표 달성이에요. 목표 달성. 그렇죠? 그래서 고주 밑줄 그어 놓으시고 목표 달성에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겹게 볼 내용입니다. 목표 달성. 목표 달성 이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정의할 때도 보시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인사관리에서. 자, 여러분, 이게 기업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뭐, 다른 말로는 또 조직이라고도 하죠. 뭐, 다 쓰는데, 어떤 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단 기업만 비난해서, 목표가 있습니다. 항상. 목표가 없는 조직은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냥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가벼운 모임을 만들어도, 목표가 뭐예요?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뭐예요? 주기적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뭐 같이 뭐 여행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한 친목이라는 그 조직 모임도 이런 목표가 있는데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 혹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은 당연히 목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 항상 목표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뭘 하기 위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히 얘기하면 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데 이건 1차원적인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목적이 뭐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류 사회를 이바지하거나 그 머스크처럼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 게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기업은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가 있습니다. 항상 그걸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는 게 뭐냐면 기업의 미션 비전으로 드러나요. 이런 목적이나 목표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테슬라. 맨날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작업을 계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전기차도 그냥 단순히 뭐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만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화성을 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거기서 뭐 석유 연료를 쓸 수 없잖아요. 태양열로 어쨌든 그런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 그 다음에 뭐 지금 우리가 화성에 가기 위해서 로켓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로켓 쏘고 하는 것들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로켓 회사, 그러니까 머스크가 만든 회사 가면은 거기는 진짜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목표 자체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로켓을 만들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걔네는 진짜 목적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go to Mars 막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진짜 화성에 가는 걸 목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사실 뭐 근무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러한 머스크 어떤 목적이나 이런 목표에 공감하고 혹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한 이제 목표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니까 이런 기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다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의 이런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좋게 얘기하면 이런 비전 미션 달성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판매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인사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사업 활동을 해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걸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내수 시장은 다 평정했어. 이제 글로벌로 진출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이제 전략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서 이제 글로벌 진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수립하고 목표를 잡아. 그래서 뭐 비전이 뭐 글로벌 탑10 진입, 뭐 이런 식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탑10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필드에서 물론 매출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뭐 영업이익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사람도 채용하고 더 채용하고 거기에 맞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뭐 외국에서 먹힐 수 있는 뭐 제품을 개량하거나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기업은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업이 가진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기업의 목표 달성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인사관리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사관리도 정의하면은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업이 가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인사관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 넘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뭐 기업 활동의 분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때 이제 외웠던 것 중에 뭐 밸류체인, 가치사슬 분석 기억나세요? 혹시 1차 때 배웠던 거? 그렇죠? 1차 때 배웠던 거. 이제 이런 가치사슬 분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체계화해 놓은 분석이 바로 가치사슬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사슬 분석을 하면 먼저 본원적인 활동이 나와요. 본원적인 기능. 즉 뭐예요? 이거를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기업이 활동할 때 돈을 버는 활동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뭐예요? 자동차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본원적인 기능이 있고 이러한 돈을 버는 본원적인 프라이 펑션을 지원하는 지원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런 것들 경영학이라는 건 이런 보여지는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우리가 구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활동을 그냥 밖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가치사슬 분석을 해서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쓰는 건데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게 봤더니 돈을 버는 활동이 있고 이러한 돈을 버는 활동을 지원해주는 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뭐 돈을 버는 활동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라 그러면 처음에 뭐 뭘 만들어야 되면 원자재 구매해야 되죠.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것도 구매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철강을 우리가 구매한다던가 뭐 부품을 구매한다던가 하죠.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제조를 하죠.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생산.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면. 그리고 이거를 출하해요. 물류로 해서 출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서 이제 이걸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겠죠. 아주 그냥 단순하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판 다음에 이제 그런 고객에 대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되게 단순한데 기업마다 이제 사업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플로우나 이런 흐름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뭔가 효율화하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 본원적 기능이 결국 돈을 버는 데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에는 이런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본원적인 돈을 버는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는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잘 하기 위해서 뭐 재무 같은 것들 있죠. 왜냐하면 뭐 구매 그런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사기 위해서 돈, 그다음에 뭐 기계를 재생산 기계를 하기 위해서 돈 같은 것들, 뭐 파이낸싱하고 뭐 이제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연구하는 R&D 기능도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자,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 있죠? 사람들 뽑아서 안 치고, 뭐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제조에 필요한 사람들을 안 치고, 이런 사람들 돈 주고, 뭐 이제 배치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뭐 물류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사람들도 뽑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인사라는 거는 각각의 이러한 지원적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라는 거는 경영의 어떤 하나의 내용이자 지원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의 인사관리 기능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뭐 외워서 이제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2차에서는 사실 뭐 이 밸류의 가치사슬 분석이나 이런 거를 뭐 쓸 일은 없습니다. 답안에. 그냥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뭐 밸류체인 분석, 가치사슬 분석에 따르면 지원적인 기능으로서 본원적인 활동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핵심이다. 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정도만 여러분이 잘 이거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무 나가시면은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가치사슬 분석을 뭐 전략 쪽뿐만 아니라 인사 쪽 컨설팅을 뛸 때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직무 분석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은 되게 뭐 단순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떤 회사를 들어가서 그 회사의 가치사슬 분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버는 활동이면 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뭐 파악도 해야 돼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보통은 가치사슬 분석을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조직 구조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조직 구조에. 왜냐하면 나중에 조직 이론 같은 거 배울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직 구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매팀, 뭐 생산팀 뭐 이런 식으로죠. 이런 식으로 반영하고 결국 그렇게 조직 구조가 만들어지면 직무도 그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직무 분석할 때 이제 이러한 가치사슬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실무에 나가면. 근데 우리가 수험적으로 보면 그냥 내용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암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6페이지 나오는 것들은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뭐 지원적인 기능에 뭐 인사활동뿐만 아니라 뭐 재무활동이 있고 정보활동이 있고 뭐 이런 그냥 인사관리는 이러한 지원적인 기능의 한 분야구나. 그래서 결국은 인사관리라는 거는 이러한 주기능,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준 본원적인 활동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기업의 어떤 경제 활동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그렇죠. 오늘날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시되는 게 뭐예요? 경영 활동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경영 활동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러한 경영학이라는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체계화되기 하는 게 예전부터 이제 어째 기업이 발생하고 기업의 활동은 계속 있었죠. 근데 이것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이것들이 이제 항문화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뭐 테일러나 페이올이 나오면서 등장한 거죠. 특히 이제 거기 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페이올이 나옵니다. 뭐 화이올이라고 했는데 뭐 화이올이든 페이올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사람 이름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 보시면 되고 결국 이 페이올이 이런 경영 활동을 이론화, 체계화했죠. 이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이 객관식에서는 이거 6가지 외우고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페이올이 경영 활동을 6가지로 분류하고 하고 결국 뭐냐면 여기서 페이올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 뭐예요? 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죠. 즉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전반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가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활동에 대한 쭉 있고 그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시면 특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페이올은 6가지 경영 활동 중 뭐예요? 관리 활동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즉 매니지먼트. 우리가 경영학이 뭐예요? 매니지먼트죠. 다른 말로 하면 관리.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다 보면 관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인사관리, 그 다음에 확보관리, 평가관리, 뭐 다 관리를 붙입니다. 그 매니지먼트라는 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 매니지먼트라는 게 뭐냐, 관리라는 게 뭐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 잘 벌기 위해서, 사람들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무엇을 잘하기 위한 행동,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체계화해서 뭐야?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러한 관리를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하고 이제 체계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페이올 이후부터죠.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라는 게 보면은 경영이라고 결국 그래요. 잘 경영해서 잘 운영해서 돈 잘 벌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관리도 뭐죠? 사람들 잘 해서 뭐 사람들 열심히 일하게 해서 돈 버는 거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러다 읽어보면 다 그런 거예요, 결국. 잘. 근데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뭐예요? 그 잘 한다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체계화시킨 게 그 다음 단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란 되어 있죠? 그 밑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쭉 밑줄에 한강펜이나 이런 걸 표시해 놓으세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 이거를 이렇게 관리라는 매니지먼트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관리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다. 그러니까 조직 목적을 달성을 위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뭐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행동이다, 활동이다. 평가관리도 마찬가지고 뭐 관리가 붙으면 다 이러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렇죠? 목적 무조건 뭐가 이게 이제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일반화되고 나서 이제 더 당연한 내용이에요. 무조건 목적 달성. 목적 달성.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조직 효과성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 조직에서 보면은 조직 효과성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조직 효과성이 목적 달성의 정도잖아요, 조직에.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시하는 건 이런 목적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러한 관리란 결국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거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다못해 치킨집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뭐 사업이죠. 뭐 장사로 볼 수 있죠. 사업이면 하기 위해서 뭐예요? 사무실 임대해야 되죠. 그것도 다 자원이에요. 그 다음에 기계 들여야 되죠. 알바 써야 되죠. 뭐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자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자원들이 무한하진 않죠. 다 유한하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예산에서,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예요. 이 자원이 유한하면 무한하면 뭐는 걱정해. 그냥 막 하면 되지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쿠팡 많이 쓰시죠, 쿠팡. 그래서 쿠팡이 지금은 이제 상장을 했지만 예전에 이제 쿠팡이 뭐 3년 전, 4년 전 때만 해도 이제 뭐 로켓 배송 인기가 많으면서 이제 쿠팡 뭐 맨날 적자 심하다고 얘기하면서 막 망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쿠팡의 이제 구세주가 누구였어요?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었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얼마나 투자해 줬어요? 3조를 넣었어. 3조 투자했단 말이야. 3조.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거죠. 말도 안 되게. 그렇죠?
그래서 진짜 3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쿠팡이 막 물려들이면서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3조라는 돈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그것도 유한한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내용 중에서 이 3조라는 큰 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우리 사업에서 중요하냐.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쿠팡의 목적은 뭐예요? 아마존처럼 되는 거잖아요. 아마존처럼. 미국의 아마존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모델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모델을. 그래서 뭐 아마존의 프라임이라는 그런 이제 구독제 회원들 같은 거, 우리 노켓 와우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계속 그대로 따라가요. 그다음에 지금 뭐예요? 쿠팡에서 OTT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아마존 프라임에서 하는 거 똑같아요. 그대로 따라가면서 약간 그런 걸 되기 위한 건데, 그럼 그런 뭐 아마존처럼 어떤 독점적이고 어떤 온라인 그 마켓에서 가장 그 파워가 센 뭐 이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 뭐 필요한 우리가 써야 될 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라는 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그 다음에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혹은 뭐 제한된 자원을, 한정된 자원을 뭐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활동이 이제 관리라고 보는 건데,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체계화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페이올 같은 경우는 뭐예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가 어떻게 보면은 경영 관리의 내용이자, 우리가 경영 관리도 관리라는 건 프로세스가 있겠죠. 하기 위한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영이라는 거는 요걸 하는 활동이고, 그 관리라는 걸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프로세스가 처음엔 계획하고, 뭐 이런 계획을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뭐 어디다 쓸 거고 조달은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관련된 거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활동을 흐름을 간단 말이에요. 피드백 나중에 최종적 활동을 피드백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죠? 이런 흐름인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심플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하고 조직, 지휘, 조정하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관리 과정에 대한 내용을 뒤에서 외울 때 어떻게 배우냐? 플랜, 두, 씨 이렇게 배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넓게 펼쳐보면은 이렇게 5단계로 우리가 과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 좀 더 결국은 이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것들은 실행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묶으면 처음에 계획하는 플랜 단계, 그 다음에 그런 계획을 실행하는 두, 그 다음에 그 실행되고 계획된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C, 그렇죠? 그래서 계획, 실행, 통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계획에 반영하거나 실행에 반영하는 이러한 구조가 뭐예요? 흔히 말해서 관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프로세스라는 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경영에서, 인사관리에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경영에서 어떠한 절차 이런 거는 다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플랜 두 C.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면은 뭐 학보도 이런 플랜 두 C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인력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래서 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배우죠. 그게 학보에서 플랜 단계예요. C는 뭐예요? 모집하고 선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 사람들 잘 뽑았는지 평가하는 내용들.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리라는 거,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는 건 그 과정 자체가 이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면은 결국은 모든 그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들이 이렇게 플랜 두 C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뭐 제도나 뭐 기법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절차를 서술할 때도 내가 구체적인 절차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플랜 두 C로 서술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뭐 어떠한 뭐 이제 특정한 뭐 제도나 이런 것들 몇 대, 그래서 MBO 다음에 MBO를 어떻게 하는지 절차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 6, 7가지 쭉 나와요. 뭐 첫 번째 뭐. 근데 그 묶어보면 어떻게 되냐? 플랜 두 C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뭐 절차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이거 교과서에 못 본 것 같아.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플랜 두 C로 풀어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2019년 28회 기출 보시면
거기 보시면 문제 1 보시면 다시 성과 관리 물음 2를 보세요. 물음 2. 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때 좀 어려워 하셨는데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이걸 쓰라고 됐어요. 프로세스. 근데 책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는 따로 본 적이 없어. 그럼 당황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황할 필요. 이게 경영인 기본적으로 플랜 두 C예요. 그러면 프로세스 플랜 두 C로 구분해서 프로세스 쓰시면 돼요. 첫 번째 플랜. 자, 성과 관리를 위해서 계획하는 내용들을 쓰면 되죠. 뭐 MBO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 MBO 실시를 하기 위한 평가자를 선정하고 이런 계획들. 그 다음에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들. 그렇죠? 그 다음에 결국은 나중에 그 평가가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피드백해서 계속 해봐요. 이거 큰 흐름이 이거예요. 그래서 몰라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거다?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영학은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묘미예요. 책에 뭐 안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결국 왜냐하면 모든 관리 과정은 이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절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분 흐름이고 혹시라도 교과서에서 이제 어떤 절차들이 나왔을 때 뭐 그 절차 그대로 외워도 상관은 없지만 혹시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요 관점에서 계획하는 내용들, 실행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절차라는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리라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뭐 계획, 조직화 이렇게 쭉 하나씩 설명을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그 중간에서 관리란 하고 이제 밑줄 그은 데 있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해요? 관리 과정이라고 그러는 거죠. 과정. 그렇죠? 과정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줄이면 플랜 두 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 과정. 그래서 뒤에 보면은 관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요. 그때 보면은 그 내용이 플랜 두 C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먼저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계획이란 뭐냐라고 해서 이제 설명 나오죠. 그래서 뭐 계획에 뭐 동그라미 1번, 조직화의 동그라미 2번, 지휘의 동그라미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표시를 해두시고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답안지에 이걸 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여러분이 경영이라는 게 관리라는 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막 그 계획은 이거 쓸 일은 뭐 요즘 하도 브리타가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물어볼 일은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뭐 원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면 뭐 예를 들어서 평가 관리다. 뭐 평가 관리다. 그러면 평가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인사평가. 그러니까 사람의 뭐 구성원들의 종업원들의 뭐 성과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뭐 계획하고 조직하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도 되는 거고 나중에 다 활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관리라는 말만 알면 평가 관리 개념적인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종업원들의 역량,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하는 활동이다. 그게 틀렸냐?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덧붙이면 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이제 이런 내용들 넣어서 정의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걸 위한 기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제일 내용이에요, 앞단에서.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멋있게 뭐 구조화돼서 뭐 관리적인 차원, 뭐 기능적인 차원,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죠. 그냥 여러분 이건 그냥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인사관리, 우리가 배우는 건 인사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관리는 결국은 첫째, 9페이지에서 보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 있죠. 첫째, 인사관리는 뭐다? 지원하는 활동이다. 지원적인 기능이다. 경영에서도 우리가 가치사슬 분석이나 밸류체인에 따르면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돈을 버는 본원적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그런 활동이다. 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이러한 활동을 관리적으로 접근하여 즉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계획하고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다룬다. 과정이 나오죠. 그거 정리 끝. 세 번째는 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제도적인 차원이라고 해서 뭐 제조기업 뭐 이런 대기업 중소기업 이거 당연한 내용이에요. 당연한. 대기업 인사관리 다르고 중소기업 다르고 소기업 다 다르죠. 삼성이 하는 인사관리랑 저기 뭐 한 10명이 있는 인사관리랑 다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제조랑 서비스웨어 이런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는 뭐 셋째는 뭐 당연한 내용인 거고요. 그냥 요 첫째, 둘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암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해 두시고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인사관리 발전 오늘의 메인 이제 이벤트로 넘어갈게요. 네.